우리 오늘은 이제 그러니까 국가배상법, 그래서 이제 우리가 쉽게 말해서는 손해배상 제도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공부를 합시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이 국가배상법은 이제 국가하고 지방자치단체가 배상 책임지는 거에 대해서 규정을 했는데, 그냥 길으니까 줄여서 이제 국가로 약칭해서 말하면, 국가가 이제 배상 책임을 손해배상 책임, 피해자한테 손해배상 책임지는 그 사유가 두 가지 규정이 돼 있다 그랬어. 하나는 공무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한 행위를 해서 손해 끼쳤을 때 하나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공공의 시설물을 설치 관리를 잘못해서 손해 갔을 때, 이렇게 두 가지 오늘 공부하도록 하는데, 지난 시간에 잠깐 들어갔던 건 뭐야? 그 공무원이 이제 우리가 이제 줄여서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그래서 그 요건을 다 충족해야만 배상을 받을 수 있다, 피해자가. 그리고 그 요건이 충족됐다는 점은 피해자가 증명을 해야 되는 거다, 재판에서. 그런 얘기까지 했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그 요건 중에 이제 공무원 얘기를 했었어요. 그죠? 공무원. 그래서 기억을 되살으면, 우리가 공무원 그러면 신분이 이제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이 정한 신분이 공무원인 자 당연히 포함되지만, 신분이 공무원인 자만을 가리키는 건 아니라 그랬어. 그래서 신분은 공무원이 아니지만 이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일정한 공무수행 권한을 부여받아서 처리하는 개인이나 단체도 여기에 포함되는 거야. 그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판례 보면, 예를 들어서 뭐 우리 동네 통장님, 또 교통 할아버지 뭐 이런 거 있었잖아. 신분은 공무원이 아니지만, 그래서 이를 공무수행 권한을 부여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배상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까지 했고, 그 다음에 직무를 집행하다가 발생시킨 손해해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공무원이 한 행위라도 공무수행과 전혀 관계없이 한 행위는 공무원 개인이 배상할 책임을 지게 되는 거예요. 직무와 전혀 관련 없이 사생활적으로 한 행위. 그래서 요게 이제 두 번째 요건, 직무를 집행하다가 발생시킨 손해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직무에, 여러분들 교재 이제 226쪽 보세요. 그러면 여기서 직무라고 하는 건 뭘 말하느냐 하는 거, 직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보도록 하세요. 그러면 그 직무의 범위 있잖아. 거기에 보면, 자, 국가배상법이 정한 공무의 직무라고 하는 거는, 자, 첫째 줄 밑줄 쳐주세요. 즉 공법상의 권력작용과 관리작용만 포함되는 거다. 그러면 요 문제는 우리가 이제 공법상의 행위, 그 다음에 그것이 국가가 권력적인 조치를 하든, 관리작용하면 이제 비권력적인 작용이야. 그러니까 권력적으로 하든 비권력적으로 하든 일정한 공무수행하는 거와 관련돼서 하는 것만 직무로 보고, 두 번째 줄에 사경제적 작용은 제외. 이 사경제적 작용은 그러니까 민법, 상법 같은 사법 계열의 법에 따라서 하는 거거든. 요거는 이제 손해배상 문제가 생기더라도 민법에 따라 국가가 배상해야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국가배상법이 적용되는 사항은 아니다. 그러니까 오해하면 안 될 게, 사경제적 작용과 관련된 손해는 국가가 배상 책임을 안 진다는 게 아니라 적용되는 법이 다르다는 거지. 국가배상법이 적용되는 게 아니라 민법에 따라 배상해야 된다는 거야. 자, 그래서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사경제적, 그러니까 두 가지, 비권력적인 작용도 포함이 되는지, 그 다음에 사경제적 작용이 포함되는, 요거만 잘 유의하면 돼. 그래서 우리 판례 1번을 보면, 그 밑에 판례 1번이지, 사실 이게 이미 우리가 두 줄 했는데, 국가배상법이 정한 공무원의 직무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권력적 작용뿐만 아니라 행정지도, 우리 공부했었잖아. 행정지도가 국민한테 이렇게 강제로 뭐 해라 하고 의무부가 하는 건 아니고, 협조 요청하고 권고하고 이런 활동인데, 그런 행정지도 같은 비권력적 작용은 포함.
하지만 뭐는 제외된대. 단순히 사경제적 주체로서 하는 작용은 포함되지 않는다. 요거는 이제 아까 말했듯이 배상은 해야 되는데 적용되는 뭐 민법에 따라 하는 거다. 그래서 국가배상법이 말하는 적용될 직무에는 안 속한다. 사실은 이게 이제 제일 많이 나오는 거고 시험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고. 그러면 이제 그 밑에 것들은 자 2번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지금은 지금도 할 수 있겠구나. 자 예전에 막 그 무허가 막 주택들을 강제로 철거하고 철거민들에게 이 사람들 생존권 뭐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뭐 시가 조그만 아파트, 시형 아파트 지어가지고 그걸 분양해주고 이런 일을 했어. 그 사람들이 옮겨갈 곳에. 그래서 거기 읽어보면 두 번째 줄에 지방자치단체가 철거한 건물 소유자에 대해서 시형 아파트 분양권을 주고 그리고 새 들어 살던 사람에 대한 지원 대책 같은 걸 실시하는 업무는 이런 업무는 공법적인 작용이냐 사법적인 작용이냐. 만약에 이게 위법하게 이루어졌다면 그러면 국가배상법에 따라 배상을 해야 되는 거냐 민법에 따라 배상을 해야 되는 거냐 이런 문제인데 핵심은 그거는 뭐래. 넷째 줄에 단순한 사경제로서 하는 활동이라고 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 앞에 있는 것처럼 공권력을 행사하는 데 기타 공공의 행정작용과 관련된 활동이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밑줄 안 쳤지만 손해배상 문제가 생겼다면 국가배상법이 적용돼야 될 사안이다. 그죠? 자, 많이 나오진 않은데 2번도 시험에 쓰인 적이 있어. 제일 중요한 건 1번이고 그 다음에 3번은 1번의 아류로서 우리가 행정지도 공부할 때도 했었어. 행정지도도 공공의 행정 업무 수행을 위한 활동이야. 다만 비권력적인 활동일 뿐이지. 근데 이 행정지도도 위법하게 공무원의 잘못에 의해서 위법하게 행해져서 손해 끼쳤다면 국가배상법에 따라 배상할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런 얘기다. 3번 특별한 건 없어. 그러면 4번 판례는 자 4번 판례는 오른쪽에 올라가니까 시형 버스 그러니까 시가 운영하는 버스죠. 시형 버스 운전 중 발생한 사고 무슨 법이 적용돼야 되는데 손해배상 문제에 대해서 시형 버스 사고는 사경제적 활동으로 하다가 발생한 사고. 그러니까 손해배상 문제는 민법이 적용돼야지 이게 국가배상법에 따라 할 일이 아니다. 이런 식의 논리라면 여러분 이번에 이태원 참사는 국가배상법이 적용될 사안이야, 민법이 적용될 사안이야? 이태원 그 참사. 그런 경찰, 소방 등 공공의 행정활동 제대로 해야 될 걸 제대로 안 한. 소위 이제 나오겠지만 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안 하는데 이거는 이제 죄로 따지면 형법상의 죄로 따지면 뭐 이제 언론 보도에 나오지 직무유기죄. 유기라는 건 하지 않고 내버려 두는 거거든. 그러니까 해야 될 직무를 제대로 하지 않고 아는 죄. 그래서 그거는 이제 요새 경찰이 수사하는 거는 그 형사처벌 이거 가리자는 거잖아. 근데 그거는 경찰이 할 일은 형사처벌 문제 이거 다른 거고 손해배상 문제는 별도야. 그거는 경찰이 하는 게 아니라 그건 따로 지금 그 유족들이 국가와 서울시, 강남구 같은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데 국가배상법에 지금 우리가 배우는 공무원의 고의과실에 의한 위법한 직무집행 이걸 이유로 해서 이제 청구를 할 거고 아마 몇 년 걸려서 나올 거야. 우리가 이제 거의 잊어버릴 뻔할 때 판결이 나오고 그래. 소송이라는 게 원래 그렇게 오래 걸리죠. 자 그렇다면 또 5번 판례는 뭐야? 셋째 줄 국가의 철도 운행 사업 이게 키워드지? 이거 공법적 작용이래 사경제적 작용이래. 여기서 사경제적 활동이란 건 국가라 할지라도 개인과 똑같은 지위에서 입장에서 뭐 이 거래 계약 맺고 이런 거 있잖아. 그런 활동을 사경제적. 그래서 국가의 철도 운행 사업 사경제적 작용. 그럼 뭐야? 손해배상 문제는 민법에 따라. 그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6번은 우리가 앞에서 공부할 때 나왔던 단어들이란다. 자, 거기 철도 용지를 확보하고자.
뭐 서울의 도봉구에 있는 어느 땅 소유자들하고 협상을 해서 소유권을 차량 기지, 전철 뭐 이런 거 차량 기지 건설하려고 토지 소유자들과 협상을 해서 소유권을 취득했다. 그래서 무슨 단어 나와? 둘째 줄 앞머리에 협의 취득했다 그러지? 응? 그러니까 그 앞에 첫째 줄 끝에 그 공공용지 사업 부지를 협의 취득. 그럼 끝난 거야. 여러분 다 배웠잖아. 앞에서도 공법관계, 사법관계 할 때 배웠지. 그 협의 취득이라는 단어 나오면 강제로 뺏는 게 아니라 땅 주인하고 얼마에 넘길래 해가지고 협상해서 계약 맺고 사들이는 거야. 개인 간에 대등한 입장에서 계약 맺고 사들이는 거와 똑같아 이거지. 그러니까 이거 뭐야? 사경제적 작용. 민법으로 해결할 문제. 그지? 이렇게 되는 거죠. 사경제적 작용이다 하는 것만 알면 끝나는 거고, 사법상 매매계약 맺은 작용이라고 그랬지? 그래서 그 다음에 여기까지 7번은 잘 안 나오더라고. 그래서 7번은 저 강원도 저기 가면 고성군이라고 있어. 그지? 그래서 그냥 읽어보자. 그냥 7번은 시험에 나온 적은 없어. 그 고성군이라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어떤 사기업 A 회사에게 땅을 빌려주고 대부해주고 A 회사가 그 땅 위에 호텔을 건축하여 호텔을 지은 뒤에 회사가 이제 그 고성군에다가 기부를 한대. 그러니까 자기네가 그러니까 이런 식이지. 지방자치단체인 고성군은 땅을 빌려주고 회사 어떤 건설 회사는 거기다가 호텔을 지네가 짓고, 그리고 지네들이 아마 뭐 10년간 운영을 하던 지네가 이제 투자를 했으니까 운영을 하고 소유권은 고성군한테 넘겨준 거야. 응? 운영권을 받는 거지. 그래서 자기네가 투자해서 이익을 어느 정도 회수할 수 있는 기간 동안.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합의해서 진행을 했는데, 그래서 셋째 줄 그런 식으로 땅을 빌려주는 대부 계약을 셋째 줄에 체결했다가 고성군이 계약했던 걸 땅 빌려주는 대부 계약을 해지하고 A 그 회사가 거기다 호텔 짓느라고 막 공사비 투입한 거 다 물어주고, 그죠? 뭐 이럴 때 청산금을 A 회사에게 지급을 해줘야 될 채무를 부담했다면 그 정산금 지급과 관련된 고성군의 업무는 결론 뭐야? 이 대부 땅 빌려주는 대부 계약 자체가 사경제적 작용이고, 근데 그거 계약 해지한 뒤에 그러면 저 A 회사 측이 뭐 공사비 투입하고 손해 입은 거 다 물어주고 뭐 이런 과정이 청산하는 과정 아니야? 그거는 다 사경제적 활동과 연관돼 있다. 이렇게 민법으로 가야 된다. 배상 문제는 이렇게 된 거죠. 자, 6번까지 공부하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직무행위의 내용 이렇게 제목을 달았는데, 이게 이제 직무는 우리가 이제 적극적으로 하는 것도 있지만 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안 하는 것도 있고, 이것도 직무행위에 들어가는 거야.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직무는 국가배상법은 우리가 지금 행정을 공부하지만 행정에 관해서만 국가가 배상 책임지는 걸 정한 게 아니라 국가가 입법을 잘못했다든지 법을 잘못 만들었다든지 그 다음에 법원이 재판을 잘못했다든지 이런 것도 다 포함하는 거야. 국가배상법이 말하는 직무에는. 왜냐면 우리 아까 공무원도 뭐야? 행정공무원만 말하는 게 아니지. 입법부, 국회에 속한 공무원, 국회의원을 비롯해서 국회 소속 공무원, 판사를 비롯해서 법원 소속 공무원 다 들어가는 거잖아. 그래서 직무행위 내용 동그라미 1번은 뭐 특별한 건 없고, 국가배상법이 정한 직무행위에는 국가가 행하는 입법작용, 행정작용, 사법작용이 다 포함되며, 이거 뭐 그냥 지나가. 두 번째 게 중요해. 자, 법적인 행위, 사실행위. 이거 사실행위라는 말은 많이 쓰였지. 그러니까 행위 자체의 목적이 어떤 상대방한테 권리나 의무를 발생시키려는 목적이 아닌 행위라 하더라도, 아닌 행위, 그런 행위를 통틀어 사실행위라 그러는데, 그 사실행위가 고의과실에 의해서 위법하게 행해져서 손해를 발생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면 그 사실행위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도 그것이 공법적인 작용에 의한 피해에 인한 국가배상법에 따라 배상이 돼야 된다. 그래서 아까 행정지도, 우리가 성질 뭐라고 배웠어요? 행정지도 비권력적 사실행위. 그 다음에 무슨 불법 건물
철거 의무 이행 안 하니까 행정기관에 가서 강제 철거하는 행위 이런 거 뭐예요? 권력적인 사실행위. 이거 위법한 강제 철거로 인해서 손해나면 국가배상법에 따라 배상해야지. 그래서 사실행위도 포함되며 적극적으로 공무원들이 뭔 행위하는 것뿐만 아니라 부작위도 포함되고, 그다음에 우리 또 배운 개념 법률행위적 행정행위뿐만 아니라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예를 들어서 증명서를 발급해 주는 거, 의문 다툼 있는 문제에서 확인해 주는 거, 이런 거 다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도 포함되고, 또 그 일반 국민들하고 사이의 행위뿐만 아니라 공무원에 대한 행위, 국가가 공무원을 위법하게 징계했다. 그럼 그 배상 책임이 있을 수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국공립학교 학생에 대한 위법한 퇴학 조치가 있었다. 그럼 그것도 특별 권력관계에서 행위지만 다 이런 게 포함되는 거죠. 다만, 그러니까 동그라미 2번, 여기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법 만들지.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법 만드는 입법 행위나 법관이 재판하는 행위, 이것도 직무행위에 들어간다 그랬죠. 그렇다면 그로 인한 국가배상 책임에 있어서 위법은 모두 직무 수행할 때,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입법이라는 직무를 수행할 때, 판사가 재판이라는 직무를 수행할 때, 그 직무 수행할 때 지켜야 될 의무 위반, 이거를 직무 수행상 지켜야 될 의무 위반으로서 위법을 의미한다. 자, 그렇다면 기억번. 자, 기억번 얘기를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모여가지고 법을 통과시켜. 많은 의원들이 찬성하고, 근데 만들 때는 이거 국가의 최고법인 헌법이나 다른 법률 이런 거에 어긋나지 않게 자기네가 잘 만든다고 생각하고 국회에서 법을 통과시켰단 말이야.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했어? 헌법재판소에서 그 법률 헌법에 위반되게 잘못 만들었다고 판정이 나왔어. 그럼 결과적으로는 위법한 법, 그러니까 위헌위법인 법을 만들었다. 하지만 우리가 손해배상은 위법만 갖고 되는 게 아니고, 위법하게 된데 뭐가 있어야 돼? 그 직무를 수행한 자들의 고의나 과실이 있었어야 된다는 게 요건이야. 위법이기만 한 것 갖고는 아직 배상을 못 받아요. 그것이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해서 저질러진 위법이다, 이렇게 인정이 돼야 되는 거야. 그렇다면 기억번, 국회가 열심히 문제없이 법률을 만든다고 만들었는데 나중에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이라고 결정이 내려졌다라는 것만 갖고, 그거는 요것만 인정된 거야. 위법만 인정된 거지. 이거 따져줘야 돼. 국회의원들이 법 만들 때 제대로 주의를 기울였나 아니나, 이걸 따져야지. 무조건 그 위헌 결정 내려졌다고 해서 바로 국가의 배상 책임이 바로 인정되는 거 아니다. 그 이해됐어요? 국회의원들의 입법자들의 고의 과실이 이제 인정이 돼야 된단 말이야. 마찬가지로 니은들, 법관이 판결을 잘못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또 바로 국가의 배상 책임이 인정되는 건 아니고, 그게 법관이 재판이라는 직무를 수행할 때 지켜야 될 의무를 위반했고, 그것이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위반이었는데, 이게 또 인정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지 결과적으로 뭔가 이게 법에 어긋나게 됐다 하는 거 하나만 가지고 배상 책임이 바로 인정되는 거 아니다. 고의 과실이란 게 꼭 따져져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제 판례를 보도록 할까요? 그래서 우리가 니은번을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이제 이 판사가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위법이 있었다는 건 판결 자체가 잘못됐다, 이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야. 재판하는 과정에서 뭔가 판사가 뭔가 고려해야 될 요소를 제대로 고려를 하지 않고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재판했다 하는 그런 잘못이 인정돼야 그것이 이제 위법으로 인정되는 거지. 결과적으로 판결이 잘못됐다 하는 것만 갖고는 위법이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 예를 들어 이제 재판을 한데 1심 재판, 우리가 3심제로 재판하잖아. 1심 재판하는 판사는 뭔가 판결을 했는데 내가 졌어. 그 내가 승복 못해서 고등법원과 또 대법원까지 갔는데 최종 대법원 판결은
내가 이긴 걸로 나왔어. 그러면 하급법원 판사가 잘못 판결을 했다는 건 되지만, 그렇게 하급법원에서 판결 잘못했다고 해서 바로 이 국가가 손해배상할 책임이 있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지. 응?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판례 1번. 위법작용과 관련한 거야. 자, 1번을 잘 분석해야 하는데 우선 쭉 한번 읽어보자. 우리나라 헌법은 이른바 의회민주주의 또는 우리가 이제 간접민주주의를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국회의원들을 그 대표자로 선출을 하잖아. 그러면 국민의 대표자들이 모여서 국회에서 논의해서 우리 공동체인 국가의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는 거잖아. 이게 이제 의회 민주주의, 간접 민주주의, 대표 민주주의 하고 있는 거야. 읽고 지나가요. 그럼 우리나라 헌법은 의회 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국회는, 국회의원들로 구성되어 있는 국회는 이 국가라는 공동체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다원적인 의견, 다양한 의견이나 갖가지 이익을 반영시킨 토론 과정을 거쳐 다수결 원리에 따라 통일적인 국가 의사를 형성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국가기관으로서, 자, 국회가 법을 만드는 과정에, 입법 과정에 참여한 국회의원은, 자, 그거 밑줄 쳐주세요. 국회의원은 입법에 관하여 원칙적으로 무슨 책임을 지는 거야? 국민 전체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질 뿐 국민 개개인의 권리에 대응하여 법적인 의무를 지는 건 아니다. 일단 이 문제도 알아둬야 돼. 그러니까 입법 과정에 참여하는 국회의원들은 결국 뭔가 국가의 중요한 의사결정, 법을 만들고 뭐 할 때 그에 대해서 법적인 책임을 지는 건 아니고 국민 전체에 대해서 정치적인 책임을 지는 거다. 그래서 뭐 뭔가 제대로 잘 못한다 그러면 다음번 선거에서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요게 이제 전제가 되면서 따라서 이제 시험 문제 나오는 거. 국회의원들이 법을 만드는 행위는, 자, 법을 만들었는데, 우리 아까 얘기했던 거나 법을 만들었는데 애초부터 법을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토론하고 법을 만들 때부터 이거 헌법에 위반되는데, 헌법에 위반된다는 걸 알면서도 굳이 그 법률을 제정한 것 같은 특수한 경우라면, 이건 상위법에 어긋나는 법을 만든다는 걸 알면서도 잘못된 법률을 제정했단 말이야. 그렇다면 그래갖고 헌법재판소가 나중에 이거는 헌법에 위반되는 법률을 만들었다 하고 결정이 내려졌고, 애초부터 법을 만드는 과정에서부터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굳이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법률을 만들었다면 이거는 고의도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거야. 따라서 그 입법 내용이 헌법의 문헌에 명백히 위반됨에도 불구하고 굳이 그러한 법을 제정과 같은 특수한 경우, 이런 경우, 특수한 경우라고 일단 자르면, 그런 특수한 경우에는 아까 말한 대로 결과적으로 헌법에 위반되는 법률을 만들었다고 판정 나왔고, 그죠? 또 법을 만들 때부터 헌법에 명백히 위반되는 걸 알면서도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법률을 만들었다. 이렇게 인정된다면 그 법 잘못 만든 거에 대해서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지만, 그런 특수한 경우가 바로 앞에 있는 문장이지. 헌법에 명백히 위반되는 건 알면서도 굳이 그 법률을 제정한 경우 같은 그런 특수한 경우에는 국가의 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을지라도, 그와 같은 특수한 경우가 아닌 한 국가배상법이 정하고 있는 위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그 말은 뭐야? 아까 말한 대로 헌법에 위반되게 법 만들었다 하는 결론만 나왔다고 해서 곧바로 고의과실에 의한 입법이다, 잘못된 입법, 이렇게 단정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요게 시험에 나와. 그러면 이게 이제 문제 두 가지로 나누면, 국회의원들이 법 만들었는데 법을 제정했는데 나중에 헌재에서 위헌 결정 나왔다 해서 그것만 갖고 바로 국가의 배상 책임이 인정되는 건 아니다가 핵심이지. 그렇다고 해서 국회의원들이 법 잘못 만들었는데 국가의 배상 책임이 절대로 인정되지 않는다, 그것도 아니야. 그렇죠? 특수한 경우에는 인정될 수 있는 거고, 그런 특수한 경우가 아닌 한은 원칙적으로 인정될 수 없다, 이런 얘기지. 그거 꼭 알아두고요. 자, 또 2번 판례는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첫째 줄에 구체적인 입법 의무란 단어야.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용어상 입법 부작위라는 말을 쓴단 말이야. 입법 부작위는 입법을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는 거잖아. 그러면 입법 부작위가 위헌 위법이다. 응?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이 된다. 이렇게 말하려면 법을 만들어야 될 여기 말하는 구체적인 입법 의무가 부여돼 있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안 만들었을 때 입법 부작위가 되는 거야. 그래서 그래. 헌법에 의하여 구체적인 어떤 법 제정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도록 고의. 이거 고의라는 건 알고 있다는 뜻이야. 이거 안 만드는 것이 뭔가 의무 위반이다. 이런 거를 알면서도 또는 알았어야 했는데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실수, 과실이 있어서 입법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극히 예외적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국가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 반대로 넷째 줄 이와 같이 어떤 구체적으로 어떤 법을 만들어야 될 의무가 부여되어 있지 않다면 법을 안 만들고 있다 하더라도 그를 의무 위반, 위법이라고 할 수가 없다. 응? 그래서 여기 중요한 단어는 뭐야? 구체적인 입법 의무가 있을 때만 정당한 이유 없이 안 만들면 그것에 대해서 국가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정리. 구체적인 입법 의무가 제일 중요한 거죠. 그렇다면 3번은 바로 2번과 관련돼 있죠. 여러분들이 3번에 보면은 자, 3번은 조금 이제 심도 있는 시험에서 나오는데 3번에 두 줄 보면 뭐라고 돼 있어? 위에서 우리 헌법재판소는 이제 상위 법령의 위임을 했나 봐. 첫째 줄 치과 전문의 제도 실시하도록 하기 위한 구체적 조치를 마련해라. 그래서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우리가 이제 부령 만들라고 한 거지. 응? 그렇다면 여기까지 읽고 그러면 보건복지부 장관은 치과 전문의 제도를 실시하도록 하는 것과 실시하는 것과 관련된 어떤 구체적 사항을 정해야 될 의무가 구체적인 법 제정 의무가 부여돼 있었다는 거야. 그런데 오랫동안 20년이 넘도록 안 만들었다는 거지. 결론은 뭐야? 입법 의무가 있는데 위반했다. 응? 그래서 그 법을 만들지 않은 거 헌법 위반이다. 이게 이제 거기 밑줄 쳐놨죠. 이렇게 헌재가 위헌 결정을 내렸다. 그런데 그다음 이제 두 번째 그 밑줄 친 부분 치과 의사 전문의 자격 시험 제도를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부령 개정 등 절차를 마련해야 될 헌법상의 입법 의무가 부과돼 있다고 판시한 것이다. 위에 건 사실상 전공의 수련 과정을 수료한 치과 의사들에게 그 수련 경력에 대한 기득권을 인정하는 경과 조치를 마련하지 아니한 보건복지부 장관의 입법 부작위가 위헌 위법이라고까지 판시한 건 아니기 때문에 그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 내렸다 해서 곧바로 위와 같은 경과 조치 마련에 대해까지 그 위헌 결정에 효력이 미친다고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 경과 조치를 규정을 만들지 않은 것이 의무 위반이다. 입법 의무 위반이다 해서 국가가 배상 책임 지는 건 아니다. 자, 정리하면 두 가지. 보건복지부 장관은 치과 전문의 제도 실시를 위한 구체적인 법을 제정해야 될 의무는 있다. 근데 그렇다 그래서 거기 무슨 여기 보면 전공의 수련 과정을 수료한 치과 의사들에게 그 수련 경력을 기득권으로 인정하는 어떤 조치를 규정해야 될 의무까지 있다고 본 거는 아니다. 응? 그거지. 그러니까 치과 전문의 자격 시험 제도를 에 관해서 뭔가 규정을 만들라고 돼 있으니까 그 규정을 만들어야 될 의무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전공의 수련 경력을 인정하도록 하는 규정까지 만들어야 될 의무까지 그 상위법에서 주어진 건 아니다. 그러니까 치과 전문의 시험
자격 시험 제도 자체를 안 만든 거, 그것에 대해서는 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는 있지만 그 전공의 뭐 수련 경력을 인정하는 규정을 안 만들었다. 그것으로는 국가의 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는 없대. 그런 그 전공의 수련 경력을 인정하는 규정을 만들어야 될 의무는 없기 때문에, 응? 그렇지? 조금 구분해서 봐야 되겠지? 응? 그래서 그래서 문장을 둘 해놓은 거죠. 그래서 전공의 수련 경력, 응? 이거 기득권, 전공의 수련 경력 인정하는 규정을 안 만들었. 그런 규정을 반드시 넣어서 만들어야 될 의무까지는 부여돼 있지 않았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규정을 안 만들었다 그래서 국가의 배상 책임이 인정되는 건 아니다. 응? 좀 잘 구분을 해서 봐야 돼요. 네, 이거 공부하세요. 지금 이게 저기 뭐야, 변호사 시험인가 조금 어려운 시험에서 이 판례를 썼어요. 자, 그다음에 사법작용과 관련해서 보자. 1번도 중요하다. 자, 그 법관이 행하는 재판 사무의 특성, 그리고 재판 과정 잘못에 대해서는, 우리가 재판 아까 3심제로 하니까 1심 법원의 재판이 잘못됐다. 그러면 2심 청구해서 바로잡을 기회가 다 이런 절차가 돼 있잖아. 그러니까 재판 사무의 특성, 재판 과정 잘못에는 따로 2심 항소, 뭐 대법원의 상고 해가지고 이렇게 별도로 정해진 불복 절차에서 시정할 수 있는 제도적 정처가 말해 있는 점 등에 비춰보면, 자, 시험 쓰이는 거, 법관이 재판을 함에 있어 재판 진행을 법 규정을 따르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바로 그 재판상 직무행위가 국가배상법이 정하고 있는 위법행위가 되어 국가의 배상 책임이 발생하는 건 아니다. 이게 첫 번째 문장. 그렇다면 어느 때 그러면 법관의 재판상 잘못 때문에 국가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느냐? 다섯째 줄, 법관이 애시당초 위법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재판을 진행하는 등, 법관에게 부여된 권한의 취지에 명백히 어긋나게 행사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국가의 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 이 문장이 두 문제죠. 두 문장, 이거 중요한 판례. 그리고 여기서는 또 2번 판례가 제일 많이 나온다. 2번. 자, 2번을 두 개 문단으로 나누면 첫째 줄에 뭐라고 나왔어? 자, 재판에 대해서 따로 불복 절차 또는 시정 절차가 마련되어 있는 경우. 그 다음에 그 밑에 둘, 셋, 일곱째 줄 끝에 재판에 대해서 불복 절차나 시정 절차가 더 이상 없는 경우. 이렇게 둘로 나눈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의 경우는 결론이 뭐야? 1심 재판, 지금 1심 재판 결과 나왔는데 뭔가 재판이 불공정하게 진행됐고 뭔가 하여튼 나는 재판 결과에 승복이 안 돼. 그럼 무슨 절차 남았어? 2심, 3심 청구해서 바로잡을 절차가 남아있지. 그다음 그 절차를 먼저 밟아야지. 그 1심 재판이 뭔가 잘못됐다 그래서 바로 국가가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바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하는 건 허용 안 된다 이거죠. 그러나 두 번째 문제가 뭐야? 재판이 잘못 나왔는데 결정이 잘못됐는데 더 이상 바로잡을 절차가 안 남았어. 그럴 때는 그 재판 잘못으로 인해서 피해를 구제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손해배상밖에 안 남았다는 거야. 그래서 두 번째가 핵심이야. 재판에 대해서 더 이상 불복 절차, 시정 절차 자체가 없는 경우에는 결론은 뭐야?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한다는 거지.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래서 그 밑에 이제 어떤 사안이 있어? 여러분, 우리나라에 국가의 어떤 공권력 행사로 인해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이라는 게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인데,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를 침해당했어. 그래서 이 사람 이제 법원의 재판을 먼저 거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마지막이 우리나라의 최후의 구제 절차가 헌법재판소에다가 청구하는 거야. 그래서 헌법소원이라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제 헌법재판소에 자기 국가의 공권력 행사가 위법하게 행해져서 자기 권리 침해당했다고 헌법 소원을 청구했다. 이거 청구할 때도 소송과 마찬가지로 기간이 있어요. 이게 90일. 응? 그래서 그 기간 내에 청구를 해야 돼. 그래서 이 사람은 아직 법이 정한 기간이 안 지나서 적법하게 기간 내에 청구를 했음에도 이걸 심사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잘못을 했어. 기간이 이미 지났다고 오인을 한 거야. 그리고 오인했다고 요건 못 갖췄다고 주장 내용은 검토도 안 하고 각하시켰어. 각하라는 게 요건 못 갖췄다고 아예 심사를 거부하는 판정을 하는 거야. 그러면 각하 판정이 내려지고 끝난 거야. 이제 더 이상은 헌재의 이 결정에 대해서 불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응?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국가를 상대로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실수로 과실로 오인을 했다. 기간이 지났다고 오인해서 내 주장에 대해서 검토조차도 안 하고 각하시킨 거, 그로 인해서 나는 정신적 피해가 심각하다. 손해배상 청구를 했어. 그 배상 판결 인정된 사례. 근데 여기 또 하나가 뭐냐면, 그럼 한번 생각을 바꿔보자. 이 사람이 법이 정한 기간 내에 청구를 했다고 인정해서 받아들여가지고 이 사람의 주장 내용을 검토를 다 해봤어도 어차피 이 사람은 이길 수가 없는 사안이었다. 어차피 이 사람은 질 수밖에 없는 사건이었어. 그리고 우리가 이제 기각이란 말로 표현한다면, 기각은 청구 요건은 다 갖췄는데 그 사람이 주장하는 게 맞지 않는다고 패소 판결을 내리는 게 기각이야. 각하는 요건 자체가 청구할 때 지켜야 될 요건 자체가 구비가 안 됐다고 심사 자체를 거절하는 판정이고, 그래서 어차피 이 사람 기간 내에 청구한 것으로 인정해서 주장 내용을 심사했고 판결했더라도 어차피 이 사람은 기각될 수밖에 없는, 질 수밖에 없는 사안이었다라도 어떻게 돼? 적어도 내 주장이 옳은지 그른지 우리나라의 최고 사법기관 헌재 판정을 받아보고 싶었는데 그 심사 판정을 받아볼 기회조차도 박탈한 거 아니야? 그럼 그 배상해야 된다는 거지. 자, 다 얘기했어. 그러면 문장. 헌법재판관이 제대로 청구 기간 내에 헌법소원 청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청구 기간을 헌재재판관이 청구 기간을 오인해서 요건 기간 지났다고 각하시켜버린 경우, 이에 대한 더 이상 이제 불복 절차, 시정 절차가 없어요. 이제 남아있지 않다면 국가의 배상 책임 인정. 그리고 하나 더, 설령 이 사람이 청구 기간 내에 청구했다 하고 인정해서 받아들여서 본안 심리를 해줬더라도 어차피 어떻게 돼? 설령 본안 판단을 했다 하더라도 어차피 청구가 기각되었을 것이라는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청구하는 국민의 입장에서는 판정받을 기회조차도 상실된 거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그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 배상을 해야만 한다. 이해됐어요? 이게 잘 나왔어요. 아주 잘 나와. 지금 1번보다 2번이 제일 많이 나와. 2번 판례. 그 다음에 3번은 우리 판사가 우리나라 이제 영장, 여기 보면 누군가를 체포하는 거, 누군가를 이제 구속시키는 거, 이런 거 다 판사한테 검사가 영장 발부해달라고 신청해서 판사가 발부해 주는 거예요. 그럼 영장에는 또 어디 압수수색한다 그러면 압수수색할 장소, 압수수색할 목록 이런 것도 이제 기재를 해줘야 돼요. 판사가. 그러면 읽어보자. 압수수색할 대상인 물건이 무엇인지 대상물의 기재가 누락된 압수수색 영장을 판사가 발부해 줬고, 그러한 압수수색 영장에 의해 압수를 하고 또 일부 압수물에 대해서는 압수조사 목록을 작성하지 아니하고 보관한 일련의 조치는 위법하지만, 근데 여기에 포인트는 판사가 압수수색할 대상인 물건이 뭔지 영장에 기재를 안 해주고 발부한 거, 이게 문제된 거야. 그렇다면 셋째 줄, 압수수색할 물건이 무엇인지 그 기재를 했어야 되는데 그 기재 사항을 누락한 영장을 발부한 법관이, 설령 거꾸로 얘기하면 법관이 그러한 압수수색할 물건이 무엇인지 기재해야 될 거를 누락시킨 영장을 발부를 했다 하더라도
그것만 가지고는 자 법관이 애시당초 위법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거나 법이 준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기준을 현저히 위반했다는 등의 자료를 찾아볼 수 없다면 판사가 그와 같은 압수수색할 물건이 무엇인지 그 기재해야 할 사항을 누락시키고 영장 발부한 행위는 그게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 이게 고의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를 불법행위라고 그래요. 그래서 국가의 배상 책임이 인정되는 불법행위가 된다고 말할 수는 없다. 응? 그러니까 딱 줄이면 셋째 줄의 핵심이지. 압수수색할 물건의 기재가 누락된 압수수색 영장 발부, 법관이 발부한 행위, 이것만 가지고는 단순히 그 사실만 가지고는 국가의 배상 책임이 인정되는 불법행위라고 말할 수는 없다. 응? 이게 핵심이죠. 거기에 법관이 애시당초 위법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기재가 누락된 영장을 발부했다, 이런 자료가 있다면 그거는 고의 과실, 이게 인정돼서 국가의 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지만, 그런 자료가 보이지 않는다면 단순한 그냥 기재사항 빠뜨리는 것만 가지고는 이게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응? 국가 배상 책임이 인정 안 된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수사기관의 행위, 그러지 1번은 이제 1, 2번이 다 검사와 관련된 거예요. 자, 여러분들 검사가 하는 일은 간단히 얘기하면 우리 전에 한동훈 지금 법무장관이 검사가 하는 일은 간단히 말하면 두 가지야. 나쁜 놈 벌 주는 거, 나쁜 놈 잡아서 벌 주는 거. 그 다음에 선량한 국민 보호하는 일. 이 두 가지예요. 그렇다면 자 1번은 어떻게 돼? 어떤 사람이 범죄 증거가 이렇게, 어떤 사람이 이런 범인이다 하는 여러 가지 유력한 증거가 있어서 그 사람을 체포하고 구속시키고 이제 기소를 해서 재판까지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재판에 갔는데 법원은 뭐라고 판결했대? 이 사람이 진범이라고 보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 그래서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 판결이 나왔다는 거야. 응? 그래서 근데 경찰이나 검찰은 이 사람이 범인이라고 볼 만한 여러 가지 증거가 있다 해가지고 이제 체포하고 재판 청구하고 다 한 거 아니야. 근데 결과는 어떻게 나왔어? 결과는 증거 불충분해서 무죄 확정 판결 나왔어. 그렇다면 그러면 경찰 검찰이 이 사람을 범인이 맞다고 체포하고 구속시키고 재판까지 청구해서 재판까지 진행하도록 한 이 행위들, 이거 곧바로 이 고의과실한 위법행위, 불법행위라고 바로 단정할 수 있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지. 응? 그래서 자 다시 한번 읽으면 형사재판 과정에서 범죄 증거, 그래서 이제 충분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그러니까 증거 불충분이라는 이유로 법원은 무죄 판결 확정을 했지만, 그렇게 결과가 그렇게 나왔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검사가 이 사람이 범인이 맞는 것 같다 해가지고 이 사람을 체포하고 구속하고 기소한 거, 이 자체를 위법이라고 할 수는 없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그 사람이 만약에 억울하게 결과적으로 무죄 확정 판결 나온 거 아니야? 그럼 그 사람은 억울하게 체포당하고 구속돼 있었던 거 아니야? 그러면 그거는 위법으로 보지는 않잖아. 검사가 그렇게 하는 행위는 위법은 아니다. 검사가 해야 될 직무를 수행한 거다, 정당하게. 다만 결과적으로는 증거불충분 무죄. 그럼 검사 행위는 적법이야. 근데 적법한 검사의 직무 수행 행위로 뭐 당한 거야? 체포당하고 구속당해서 그 사람은 국가 공권력에서 피해를 입은 거지. 그럴 때 인정되는 제도가 형사보상이라는 제도입니다. 형사보상. 응? 이거는 손해배상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지. 그러나 우리가 중요한 건 이겁니다. 그러니까 셋째 줄 이겁니다. 그 검사가 누군가를 범죄 혐의 있다고 구속시키고 기소를 했는 그 검사의 판단이 그 당시의 자료에 비추어 우리의 일반 경험 법칙이나 논리칙상 도저히 합리성을 긍정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경우에만 그 검사의 행위를 고의과실한 위법 이렇게 인정할 수 있고 국가의 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밑에 강도강건 사건인데, 이것도 이제 어떤 사람이
이 사람이 범인이다 해가지고 지금 체포하고 구속하고 해가지고 재판에 넘겼어. 근데 재판 과정에서 이제 뭐가 나왔대? 그 사람이 무죄라는 결정적 증거가 나왔어요. 왜냐면 그 피해자의 옷가지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다가 이제 제출을 해서 거기서 이 사람이 유전자가 다 나왔는데 검사했는데 이 사람이 범인이 아닌 거야. 응? 피해자의 옷에 묻은 그거가 이 사람 게 아니야. 그러면 이 사람이 범인이 아니라는 명백한 증거가 나왔어. 근데 검사가 어떻게 했어? 그걸 감췄어. 그 무죄 증거의 결정적 증거를 감추고 재판에서 계속 뭐해? 국가수에서 그 검사 결과 나온 걸 감추고 이 사람이 범인 맞다고 계속 몰아간 거야.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됐어요? 법원도 유죄 판결을 내린 거야. 응? 그래서 이 사람은 옥살이 했지. 옥살이 하는데 나중에 진범이 잡혔단 말이야. 그러면 어떻게 된 거야? 자, 검사는 어떻게 됐어? 응? 이 사람이 범인이 아님을 알면서도, 그죠? 그 증거를, 무죄의 증거를 감추고 진범이라고 몰아가서 유죄 판결을 받게 했잖아. 그거가 문제된 거지. 이 검사의 직무행에 고의에 의한 위법이 있는 거야. 그죠? 왜냐면 검사로서는 자기가 진범으로 몰았는데, 그죠? 이게 만약에 아닌 게 밝혀내면 자기의 인사상 불이익이 있거든. 응? 그걸 피하려고 했는지 몰라. 응? 그래서 그 무죄를 입증할 수 있는 결정적 증거가 나왔는데도 검사가 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그 감정서를 법원에 제출 안 하고 은폐했다면 검사의 그와 같은 행위는 고의에 의한 위법이다. 응? 그 피해자에게는 국가가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응? 인정된 사례죠. 그러니까 1번 판례 보면 검사가 이와 같이 뭐가 이런 뭐랄까 어떤 뭐 고문을 했다든지 뭐 어디서 사건을 조작하고 이런 게 아니라 정상적인 수사를 해서 이 사람이 범인이라고 볼 만한 여러 가지 증거가 있다 해가지고 이제 체포하고 해서 재판받게 했는데 증거불충으로 무죄 이랬다면 검사의 그와 같은 행위를 위법이라고 하기는 어렵다는 거지. 하지만 두 번째 문장은 뭐야? 이거 완전히 그 사람 범인이라는 걸 알면서도 은폐하고 몰아간 거 아니야? 이거는 위법이다. 응? 나쁜 놈이지 검사놈. 응? 이거 보면 여러분들 어떻게 돼? 응? 2번도 보자. 2번. 자, 우리가 국가기관이 수사 과정에서 위법행위했어요. 고문하고. 응? 그래서 수사 과정에서 위법행위.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를 바탕으로 기소를 해서 재판을 열어서 유죄 확정 판결까지 받았으나 재심 절차에서 증거가 없다 해가지고 무죄가 확정된 경우에는 이 사람 유죄 판결에 의해서 감옥살이한 거 이런 소원에 대해서 국가 배상 책임 인정될 수 있다. 응? 이거 너무 당연하죠. 여러분 이거 가장 이 사건은 꼭 아니라도 가장 최근에 이 논리에 딱 맞는 국가 배상 판결 나온 거 언론에 기사 났죠. 누구? 응? 그렇죠. 이춘재 그 화성 연쇄살인 사건에서 8번째 초등학교 여학생 그 살해 사건. 근데 그거 이춘재 잡기 전에 하도 이제 막 연쇄살인 나오고 막 하니까 뭐했어? 그 경찰들이 약간 조금 좀 어리숙한 동네 청년을 범인으로 몰아간 거 아니야? 옛날에 살인의 추억 보면 그지? 몰아가잖아. 그래서 막 고문을 하고 거짓 자백을 하게 하고 뭐 사인하게 하고 막 지네들이 다 불러줘. 경찰들이 다 불러줘. 너 이렇게 했고 이렇게 했고 이렇게 했지. 다 외우래. 외우게 시키고 그죠? 그래서 현장 검증하는 것도 다 시킨 대로 가서 하고. 그래서 결국 이 사람은 나중에 법정 가서는 아니라고 했는데도 그냥 그대로 해서 유죄 판결 받고 뭐 옥살이를 10년 넘게 했잖아. 그래서 결국 나중에 진범이 이춘재가 잡히는 통에 안 그래 됐지. 그렇지 않았으면 그 사람 진짜 억울할 뻔했는데. 그래서 최근에 그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해서 즉 여기서 애초에 경찰 검찰이 이렇게 고문에 의한 수사 이게 그래가지고 결국
20몇 억인가 배상받았어요. 손해배상 판결. 그죠?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근데 한 18년간인가 한 20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그냥 정확치는 않죠. 20년간 옥살이한 대가가 20몇 억이야. 그것도 가장 인생의 젊은 나이. 응? 인생의 젊은 시기를 나이 다 들어서 뭐 20억 받았고 뭐해. 그 젊은 시기를 다 오는데 이 국가 공권력에 의한 이런 피해. 응? 자, 그 다음에 쌍가로 3번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어. 직무를 집행하면서 발생시킨 손해야 국가가 배상 책임을 지는데 직무 집행한 행위인지 아닌지 판단 기준은 아까 뭐 보고 판단한다 했어? 객관적인 외형. 그죠? 객관적으로 보여지는 외형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그랬지? 지난 시간에 잠깐 언급했죠? 그래서 여기 읽어보면 동그라미 1번 직무행위냐 아니냐는 외관을 객관적으로 관찰하여 직무행위로 볼 만한 외관을 갖추고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했고, 동그라미 2번 세 가지는 안 따진다 그랬어. 첫째 뭐야? 정당한 권한 내 행위냐 아니냐, 이거 상관 안 해. 두 번째는 또 뭐야? 그 직무를 수행한 자가 직무를 집행하려는 의사를 갖고 있었느냐, 이런 거 상관 안 해. 또 세 번째, 피해자 측에서 저 사람이 직무를 수행하는 게 아니다 라는 걸 알고 있었느냐, 이것도 상관 안 해. 응? 세 가지 다 무시. 뭐만 중요해? 일반 사람들의 기준으로 볼 때 겉으로 보이는 모습이 외관이 직무 수행하는 것처럼 인정되면 된다. 이 세 가지는 안 따진다. 동그라미 2번에서 말하는 거. 응? 자, 뒤에 가면 그리고 동그라미 3번은 직무 집행행위에는 직접적인 직무행위 그 자체만 말하는 게 아니라 키워드는 밀접하게 관련된 부수적 행위도 포함한다는 겁니다. 응? 밀접하게 관련된 부수적 행위. 그래서 예를 들어놨지. 자, 우리가 수사 중에 고문행위 그러면, 자, 수사는 정상적인 직무수행 행위. 근데 수사 중에 예를 들어 뭐 수사의 일종이다. 근데 신문하고 하는 거 일종인데, 신문하면서 우리 영화에서 많이 나오는 거, 그지? 뭐 앞에 놓고 막 이렇게 취조를 한다 그러지? 뭐 신문을 하는데 이 용의자가 막 깐죽대면서 막 경찰 형사들 막 약 올리고, 그러면 우리 영화에서는 어떻게 돼? 뭐 카메라 가리고 막 이렇게 빼고, 그지? 이거 안 되는 거지 원래. 영화니까 그렇게 나오는 거지. 그거 다 그 용의자를 고문하고 폭행하는 건 안 되죠. 그래서 그러면 수사는 적법한 직무수행 행위지만 수사 중에 경찰이 고문하는 행위는, 그거는 고문 자체는 뭐야? 그 적법한 직무수행 행위인 수사와 밀접하게 연관돼서 일어나는 행위다. 그럼 이것도 직무행위로 포함시켜서 그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 배상해야 된다. 또 두 번째, 훈계 중에 폭행은 그 밑에 판례에서 나오니까 군대 내에서 행한 행위인데 읽어봅시다. 그럼 판례 1번 직무집행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기준. 1번 직무집행행위란 직접 공무원의 직무집행행위이거나 그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도 포함하며, 두 번째, 직무집행행위인지를 판단할 때는 행위 자체의 외관을 객관적으로 관찰. 그래서 외관상 객관적으로 직무행위로 보여질 때는 비록 실질적으로는 직무행위가 아니라 할지라도 상관없고, 또 행위자가 주관적으로 공무를 집행하는 의사가 없었어도 상관없고, 또 그런 거 없었더라도 외관상 직무행위로 한 것으로 보여지면 직무집행행위로 봐야 한다. 또 실질적으로 그 공무집행하는 행위가 아니라는 사정을 피해자가 알았다 하더라도 그것도 직무집행행위 인정되는데 아무런 그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세 가지 다 상관 안 한다는 거지. 오로지 객관적인 외형만 본다. 그리고 2번 역시 직무집행행위란 직무의 범위 내에 속한 행위뿐만 아니라 직무집행의 수단으로서 또는 직무행위에 부수하여 행해지는 행위로서 직무와 밀접한 관련 있는 것도 포함한다. 다 이미 다 얘기한 거지. 그다음은 구체적 사건. 자, 직무집행행위로 인정된 사례. 자, 1번은 아주 기본이죠. 자, 지난 시간에 얘기해서 군인이 군복 입고 군용 차량을 운전하고 간다.
일반 사람들 기준으로 볼 때 뭐 하는 거로 보인다? 군 업무 수행하는 것처럼 보여진다. 근데 실상은 그게 아니었거든요. 군 업무 수행이 아니었지만, 그래서 1번 이거 보면 군용 차량에 의해서 사고가 났는데 운전자가 운전병이 아닌 군인이라 할지라도 운전자가 군복 입고 운전하고 있으니까 군인임이 외관상 분명한 뚜렷한 이상 실제는 공무집행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하여도 일반 사람들은 그런 사정을 알 도리가 없는 거고 외관상 공무집행하는 것처럼 보여지니까 국가가 배상 책임을 져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응? 자, 2번은 군대 내에서 상급자가 하급자에 대해서 교육, 훈계 행위 중에 폭력 행위 나왔지. 그래서 교육 훈련은 직접적인 직무 수행. 응? 근데 막 뭐 훈계하는데 이 훈계 받는 하급자가 껄렁껄렁하니 뭔가 자식이 마음에 안 들어. 응? 그 상급자가 예를 들어서 뭐 구타를 했어, 좀 때렸는데 아주 극단적인 예로 가슴을 한 대 탁 때렸는데 내가 쓰러져 갖고 숨을 안 쉬어. 이런 사고도 있잖아, 그지? 그렇다면 이게 국가 측은 뭐라 그래? 이거 구타로 인해서 발생. 이 구타는 직무하고 상관이 없는 거다. 응? 이런 식으로 국가는 빠져나가려고 할 거 아니야. 배상 책임 없다. 그 군인이 사적으로 한 거 아니냐. 근데 이게 교육 훈계 하는 도중에 일어났다면 이게 밀접하게 관련이 있으니까 이것도 직무집행행위로 인정. 국가가 배상해야 된다. 이런 거와 연결되는 거지. 그 다음에 3번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교통할아버지, 그지? 교통할아버지 두 가지라고 해서 하나는 신분상 공무원 아니지만 국가배상법이 말하는 공무원에 포함시키고, 그죠? 그 다음에 이게 시킨 일은 실제 부여받은 권한 내 행위를 한 거 아니지. 부여받은 권한 내 행위가 아닌데 이 교통할아버지가 독단적으로 시키지도 않은 일, 교차로에 나가서 막 교통정리하다가 사고를 유발시킨 거잖아. 당연히 지자체로서는 우리가 시킨 일의 범위를 벗어나서 한 거다. 실질적으로 직무수행 밖의 일을 한 거다. 직무범위.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뭘 기준으로 판단했는데 외관, 일반 사람들이 시각으로 보면 구청에서 나눠준 모자 쓰고, 그죠? 응? 어깨띠 두르고 깃발 들고 뭐 하고 있으면 교차로에서 그거를 교통정리하는 것도 당연히 구청에서 부여한 권한 내 행위로 외관상 보여지잖아. 그러니까 지방자탄체가 그 교통할아버지 행위에 대해서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런 얘기죠. 응? 그다음에 4번은 4번, 특히 4번이 시험에 잘 나와. 3번도 잘 나오지만 4번이 잘 나와. 4번 여기에 핵심 단어는 뭐지? 위조행위라고 그랬지? 다른 공무원들의 인사 관련 증명서를 위조하는 행위. 위조하는 행위는 원래 정상적인 직무행위에 안 속하는 거지만 원래 이 사람이 신분도 공무원인 사람인데다 인사 업무를 쭉 그동안 담당해온 사람인데 이 사람이 계속 그런 공무원 인사 관련서를 발급해온 사람이란 말이야. 그렇다면 이번 거는 위조됐다 하고 뭐 그렇게 특별한 저기도 없는데 위조됐다고 굳이 판단할 필요는 상황은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동안에 해온 대로 이 사람이 가지고 온 문서는 정상적인 문서라고 생각하고 지난번에 말했듯이 거액을 대출해 준 거잖아. 다른 공무원들이 자기가 대출받는 거에 이 보증을 쓴다 이런 문서를 다 작성해 갖고 온 거야. 그래서 은행에서 거액을 대출했는데 그 대출 받았고 날라버린 거지, 그지? 그 은행은 이 공무원이 이렇게 이제 하여튼 공무원이 이렇게 해서 대출 받았고 날라버려서 국가가 배상해라 하고 손해배상 청구인데 국가는 위조한 행위지 않냐, 이건 직무행위 아니다라고 맞섰지만 거기 뭐라고 돼 있어? 넷째 줄 위조한 행위 실질적으로는 직무행위에 안 속한다 할지라도 적어도 외관상으로는 직무행위로 보여지므로 국가가 배상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바로 이렇게 객관적인 외관을 기준으로 직무집행행위로 넓게 인정하는 건 결국 뭘 위한 거야? 피해자에게 구제를 넓게 해주기 위한 거죠. 국가의 배상 책임을 범위를 넓히기 위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은 또 뭐야? 읽어보니까 5번 판례는 셋째 줄에 보면 퇴근 중, 그지? 퇴근 중에 교통사고. 그러면 자 여기 보니까 무슨 군인인데 이거 다른 각도라면 이 사건은 실제 사건은 군인이지만 일반 행정 공무원인데 상급자가
어디로 출장을 다녀오래, 상급자가. 출장을 가야 되는데 보통 우리가 뭐 구청 시 그러면 다 그 관용차가 있잖아. 시청 소속차. 응? 그럼 관용차를 타고 가려고 했는데 누가 다 타고 나가서 없어, 관용차가. 그러니까 부득이 자기 개인 차를 몰고 출장을 갔지. 그래서 출장 간 곳에 가서 일을 다 처리하고 이제 돌아오려고 하는데 퇴근 시간이 다 돼가는 거야. 얘를 6시가 다 돼가. 그래서 보고를 했지, 상급자한테. 그래서 출장 갔던 일은 이렇게 처리가 됐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보고하고 퇴근 시간 다 됐으니까 그냥 바로 여기서 바로 집으로 퇴근하겠습니다. 응? 이렇게 보고를 하고 승낙을 받고 그리고 퇴근을 하는 중에 사고가 난 거예요. 교통사고가. 응? 사고를 일으킨 거지. 그러면 이 퇴근 중에 사고를 직무집행하다가 일으킨 사고로 볼 것이냐, 이게 쟁점이었던 거야. 응? 근데 결론은 뭐야? 응? 퇴근 중에 일으킨 교통사고는 직무집행하다가 일으킨 사고로 봤습니다. 응? 그러니까 국가나 지자체가 배상해야 된다, 이렇게 판결한 거죠. 그래서 키워드는 퇴근 중의 사고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 다음에 6번은 육군의 중사가 자기 개인 오토바이 뒷좌석에 같은 부대 소속 군인을 태우고 뭘 갔대? 다음 날부터 실시할 예정인 훈련에 대비하여 사전에 정찰차 훈련 지역 일대를 살피고 부대로 복귀 귀대하던 중 교통사고 일으킨 거. 이것도 결론은 뭐야? 직무집행행위로 인정. 이게 개인 오토바이다 하지만, 그죠? 우리가 보건대 군복을 입고, 그죠? 응? 그리고 다녀온 거 아니야, 그죠? 그렇다면 이거 군 업무 수행으로 본 거죠. 네, 그렇게 보면 되죠. 네. 그 다음에 7번 군인이 유흥 목적으로 군용 차량을 운행하던 중에 사고, 수사 중에 고문행위 이렇게 나옵니다. 참고로 읽어두세요. 외울 건 없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본 거. 반대로 이거 외관상으로도 직무집행위로 볼 수 없다 한 사례가 또 4개 나왔죠. 자, 4개 보고 쉽시다. 1번은 1번의 키워드는 출근, 요 단어로 기억하세요. 아까는 위에서는 퇴근이었지. 퇴근 중의 사고는 직무집행 중에 행위로 봤죠. 그런데 여기를 보니까 공무원이 자기 통상 근무하는 근무지로 출근하기 위하여 자기 차를 운행하다가 사고를 일으킨 경우, 자, 요거는 아직 출근 중에 사고니까 아직 근무 시간 시작이 안 됐죠. 출근 중의 사고는 직무집행행위로 보지 않았어요. 거기다가 이게 관용차라면 또 달라질 수 있겠죠. 외관상 직무 수행하는 것처럼 보여질 수도 있어요. 이게 개인차잖아. 그래서 어쨌든 머릿속에 외울 건 출근 중의 사고, 응? 퇴근 중의 사고는 직무집행위로 인정. 근데 출근 중의 사고는 직무집행위로 인정하나, 이렇게 기억하고. 2번 판례는 뭐야? 2번은 이제 내가 밑줄 치지는 않았는데 잘은 안 내서, 자, 이게 공무원이 사기를 쳤네. 구청 공무원이 사기를 쳤어. 응? 그래서 읽어보니까 구청 공무원 갑이 뭐 했대? 사기를 친데 자기의 부인 처와 공모하여 어떤 사람에게 무허가 건물 철거할 때 그 세입자들에게 시형 아파트 입주권이 나온다. 응? 철거 세입자들에게 시형 아파트 입주권을 팔았다는 거야. 응? 세입자들에게. 근데 이는 구청 공무원 갑이 개인적으로 저지른 행위에 불과하고 당시 근무하던 세무과에서 수행하던 직무와는 관련이 없는 행위로서 외형상으로 직무 범위에 속하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 그래서 이거는 그 공무원 개인이 배상할 민법에 따라 배상해야 된다고 판결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 가만히 봐. 이 구청 공무원 갑이 이 철거민들 세입자, 철거 건물의 세입자에게 시가 분양하는 아파트, 시형 아파트 입주권을 돈 받고 팔아 넘겼는데, 이거 할 당시에 이 사람은 근무 부서가 어디였어? 이 구청 공무원이 어디서 근무할 때 이게 사기를 친 거야? 세무과. 그 세무과 공무원은 이런 업무를 담당하는 자가 아니니까 외관상으로도 이거는 그 본래의 직무와 관련이 없는 거로 봐야 된다는 거지. 근데 공교롭게도 이 사람이
사기를 칠 때는 세무과 소속 공무원인데 사기 치고 나서 이게 발각되기 전에 이 문제가 터지기 전에 주택계장으로 나중에 발령이 났대요. 근데 그거는 사기 칠 때는 아니었다. 그러니까 이 사기 행각을 벌일 당시에 피해자들의 기준 또는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이제 이 입주권 시형 아파트 입주권 팔아넘긴 행위 이게 이제 직무행위라고 인정을 했지만 주장을 했지만 일반적 기준으로 보면 세무과 소속 공무원인데 왜 주택과 관련된 시형 아파트 입주권 뭐 이런 그런 업무는 수행하는 부서가 아니지 않느냐 이거 본 거죠. 네. 자, 그다음에 세 번째는 자 여기는 그 육군 하사인데 미병 근무하면서 순찰한다고 핑계를 대고 부대를 이탈해서 민가에 가서 가지고 갔던 총기로 사적인 감정으로 민간인을 사살하는 행위. 자, 여기 두 번째 사감이라는 게 사적 감정이지. 응? 사적 사감으로 민간인을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도 야 군인이 그럼 물론 군복도 입었다고 치자. 응? 군인이 군복도 입었다고 치더라도 뭐 근무 시간에 나와가지고 민간인 집에 들어가서 민간인을 총으로 쏴 죽여? 이게 어떻게 외관상 직무행위라고 볼 수 있어, 그죠? 그래서 그거는 사적 감정으로 민간인 사살한 행위, 직무행위로 인정 안 함, 그죠? 그다음에 네 번째는 뭐 여러 가지 그냥 옛날 거 60년대, 70년대 판결 이런 거들입니다. 압류 중에 절도행위. 잘 시험 나온 거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세금을 안 내니까 세무 공무원들이 재산 압류하러 들어갔어. 그지? 압류하러 들어갔는데 다이아몬드 반지가 구석있네. 압류하는 공무원이 슬쩍. 그지? 이게 어떻게 정상적인 직무행위로 보여지냐면 외관상.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국가가 배상 책임질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정리하고 쉬는 시간을 갖고 그 다음에 고위 과실 그 다음 번으로 가도록 합시다. 자.